안녕하십니까, 해열입니다. 정관정료 2권 창업편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면서 갑니다. 당나라 황궁의 일과는 조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화는 문무백관이 황제가 정무를 보는 궁전 앞의 넓은 뜰에 늘어서 있다가 황제가 납시면 아침 인사를 올리는 조회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새벽 5시 15분쯤이었으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위관리를 시켜줘도 어려웠을 듯합니다. 때는 서기 626년 8월 초 세민이 황태자가 된 지 2달이 된 때였습니다. 조화를 마치고 물러가려는 그를 고조 이연이 수라를 같이 하자며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단 둘이 어린 시절의 문답교육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남의 위에 서려면 어떤 참모가 중요한지 셈만 대봐라. 황태자가 답합니다. 첫째는 스승처럼 모실 참모이고, 둘째는 직언하는 참모이며, 셋째는 고문으로 모시는 좋은 자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황제가 미소를 띠며 계속 묻고 태자가 답합니다. 태자의 스승 같은 참모는 누구냐? 방현영, 두여회, 장손무기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직언으로 보필해 줄 참모는 누구냐? 위징이나 왕규 등이 해당되겠지요. 한참 후 침묵을 깨고 황제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조정에 짐이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또 짐에게 목숨 걸고 직언하는 대신들이 몇이나 있다고 보느냐? 누구라고 꼽을 수가 없나이다. 그렇다. 꼽을 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잠시 후 황제는 태자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세민아, 이제 짐은 물러앉아 너희 성취를 고대하마. 중국 역사상 청의 강희제와 함께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당 태종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양위하는 이연이 나이 60, 즉위할 세민의 나이 28이었지요. 고조 이연의 옆에는 세민과 달리 스승이나 직언자, 고문 같은 진짜 인물이 없었습니다. 황제인들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위하려는 것인데 이연은 물러갈 때를 안 것입니다. 결정장애라 할 만큼 우유부단하고 평범했지만 그 점에서 수양제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지요. 세민이 둘째 아들임에도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적 공이 다른 형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연의 성공은 칠할이 세민의 덕이었습니다. 관중에서 이연이 물러나려 하자 설득해 장안을 차지한 것부터 반란 진압, 하나라 왕 생포, 낙양 점령 등 큰 승리는 세민의 몫이었습니다. 기계가 뛰어나고 투르크시 기마술에 독창적 전술을 가미한 용병과 전세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가 왕이 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셋째였던 세종대왕은 특별한 사례지요. 황태자인 큰아들 건성은 평범하다 못해 용렬했고 막내 원기는 난폭하고 무식했습니다. 건성은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 생각하는 것이 잔꾀라 고조의 후궁들과 정을 통하며 백엔머리 송사로 세민을 모략하고 원길과 공모해 자객과 도구로 죽이려 합니다. 이를 풀 수 있는 고조는 우유부단해 엉거주춤한 채 오히려 세민을 나무라며 의심합니다. 그러던 중 고조가 세민에게 양위를 말하기 2달 전에 세 형제는 새벽에 조화에 참석하려고 현무문으로 들어오다가 피를 봅니다. 세민이 두 형제를 죽인 것이지요. 이른바 현무문의 변입니다. 이어서 측근의 권유대로 형제들이 아들 10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때 고조는 궁궐 연못에 배를 띄워놓고 풍악을 즐기고 있었지요. 이렇게 태종 이세민이 즉위한 다음에 새해 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데 예년처럼 장엄한 연주곡이 아니라 태종의 전투 광경을 표현한 무곡으로 나중에 칠덕무라 불린 곡이었습니다. 칠덕무란 춘추 좌시전에서 무력의 7가지 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따와 무령무가 아닌 춘무자를 써서 칠덕무라 부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춘추 좌시전에서 말하는 무의 7가지 덕이 무엇일까요? 난폭한 짓을 금하고 군사를 징발치 않고 대의를 지키며 공로를 밝히고 백성을 편케하고 무리를 화합하고 재물을 넉넉히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가 단순 폭력이 아니라 평화 번영의 수단이라는 뜻이지요. 요즘도 새겨들을 좋은 말입니다. 아무튼 이날 태종이 과거 싸움터의 를 잊을 수 없다며 용맹한 무곡을 택한 배경을 설명하자 한 신하가 폐하의 무공에 비한다면 모든 문의 힘이 빛을 잃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태종이 답하지요. 난세를 다스리는 데는 무로서 하고 실현된 것을 지키는 데는 문으로서 한다. 둘은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태종은 단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즉위 후 문학관을 열고 방현영, 두여회 같은 당대의 문사들을 18학사로 임명하는 등 문무겸비한 제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종의 정신이었고 당의 국정 지표였지요. 다음은 가슴에 와닿는 명장면 명언들을 보겠습니다. 이연희 군대는 전투 때 군량미가 바닥나도 들판에 무르익은 오곡을 약탈하지 않고 값을 주고 가져갑니다. 군사들에게는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지 말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라고 방을 붙입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보기 드문 배려와 세심함으로 다른 군대와 차별화한 것이지요. 또 장안에 입성하면서 군사들에게 우리는 장안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장안을 지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정성 덕분에 백성들이 믿음을 얻어 처음 3만이던 군사가 4달 후 20만으로 불어나 장안에 입성합니다. 실체가 뒷받침된 평판이라면 평판왕이 곧 끝판왕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 봅니다. 세상 규칙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자말로 청규라 해서 효도 정직 같은 도덕적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누규라 하는데 뒷골목 규칙 같은 것으로 싸움판이나 도둑질에도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재물을 털어도 먹고 살만한 집 이상을 턴다는 것은 임꺽정 같은 의적의 누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누규를 중시해 누규가 무너지면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나름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민이 낙양을 공격하자 성을 지키던 왕세충이 부하들과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직에 있던 공군이 계책을 아랍니다. 그러자 부하 장군이 나서 말직이 당돌하다고 깔아뭉갭니다. 그가 세민에게 갔는데 세민은 직급은 낮으나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아채고 환대합니다. 훗날 뛰어난 전략으로 큰 힘이 되지요.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한편 강남으로 간 수양제를 볼까요? 총신 우문술이 죽자 그 아들 우문화급을 근위대장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문화급은 원래 살던 장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동생과 짜고 근위군을 동원해 양제의 가족과 대신들을 죽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를 저지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시로 동생과 둘이 술 마시며 번갈아 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최후바락처럼 양제를 독살하고 황제를 칭하다 며칠 후 비적대에게 잡혀 사형당하지요. 이런 사람을 근위대장으로 임명했으니 끼리끼리 논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였지만 위대한 정치가 곁에는 대체로 훌륭한 부인이 많았습니다. 장선 황후가 그랬지요. 선비족 귀족 출신인데 언행이 황후가 되기 전후가 한결같습니다. 또 학문을 좋아해 머리 손질을 하는 동안에도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태종이 정치적인 의견을 물으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지 않습니까? 라며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고 검소해 하루는 태자의 유모가 태자의 생활용품이 보잘것없다고 하자 유모에게 타이릅니다. 태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과 덕망이요. 지금 백성들도 굶주리고 어려운데 장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나 아랫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훈훈합니다. 공식적으로 황제의 아내는 황후를 빼고 비빈등 111명이었는데 이들부터 말단 궁인까지 병이 나면 직접 위문 가서 위로합니다. 또 궁인이 황제의 노여움을 사 벌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는 보조를 맞춰 나무라지만 나중에 변호해 구해주곤 합니다. 아무리 황후의 성품이 인정 많고 슬기롭더라도 남편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주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외유내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이 즉위해 과거 전투에서 물자수송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무사확을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공부상서에 임명합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관리가 된 무사확은 집에 돌아와 조강지처 상리씨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소. 평생 써도 남을 보화를 줄 테니 낙양이나 멀리 강남으로 가서 살면 어때? 상리씨 부인이 놀라자 무사확이 말합니다. 이제 왕족 핏줄을 가진 여자를 얻어야 빛을 본다고. 무사확은 서둘러 수황실 집안이 양씨 부인을 새로 맞는데 얼마나 빨리 재혼을 해치웠는지 아들들도 미처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양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 무조, 훗날 측천무후지요. 세민이 새 황태자로 책봉된 후 궁성 문 앞에 민성함을 설치합니다. 첫날부터 함이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그 가운데 고조의 친구이자 공신인 팽장군의 부인 소씨의 유서가 있었지요. 첫 부인과 사별한 후 얻은 젊은 부인이었는데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더럽혀진 몸으로 어찌 세상을 보겠습니까? 허나 장차 저 같은 여인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저희 치욕을 밝힙니다. 동궁이 황제가 되면 유서가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테니 태워버리고 새 황태자가 나타나면 공개해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사건은 고조대로 거슬러 갑니다. 소씨 부인이 먼 투르크 국경으로 떠나는 남편을 전송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저택으로 숨어든 괴한들이 미혼양에 취해 정신을 잃고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거기엔 부인의 미모를 탐내던 황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에 빠져든 소씨를 상대로 욕심을 채우고 다시 집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이러기를 몇 번 이상을 느낀 소씨가 집에서 액풀이를 하는데 황태자가 나타나 대놓고 겁탈합니다. 결국 부인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니 문명은 진보했지만 남녀 삶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씁쓸합니다. 다나카 일본 전 수상이 20대에는 삼국지를 읽고 30대에는 정관정료를 읽으라고 하였답니다. 공교롭게 저도 30대에 정관정료를 읽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정관정료는 군살 없이 근육과 뼈가 튼실한 스포츠맨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삼국지에 비해 그렇습니다. 조직 경영과 리더십의 정수가 녹아 있습니다. 당태종은 인재를 등용할 때 과거 네 편을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적재적소였고 또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하듯이 군주 자신의 허물을 알려면 충신의 간언을 경청해야 한다. 군주 자신이 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신하는 군주의 과실에 대해 간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성인이라는 낱말을 다 알고 있다거나 무결점의 사람으로 바꿔보면 오늘날 리더십에서 참고할 만한 황금 룰이 됩니다. 어느 날 태종이 위징에게 천자는 어떻게 하면 명군이 되고 암군이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위징이 대답합니다. 예로부터 겸하여 들으면 밝고 편파적으로 들으면 어둡다고 하였습니다. 한자 밝을 명은 해와 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명군이 되려면 낮에 들리는 소리나 밤에 들리는 소리, 듣기 좋은 말이나 듣기 싫은 말, 같은 편이나 반대편의 얘기를
가리지 않고 두루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자 어두울 암은 헤이 소리만 있으니 한쪽 말만 편파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군이 되겠지요. 위증의 이 말이야말로 리더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